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법 강의 제2강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에서 상표법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타 상품 식별 표장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나누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상표와 서비스도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상품에도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따라서 종래의 서비스표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엔 다 상표로 포함해서 상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뒤에 지리적 표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표장은 상표라고 하지 않고 지리적 단체 표장, 지리적 증명 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마크고 마크인데 이 표장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장에 대해서는 여기처럼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즉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상품 출처 표시를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호, 문자 등 이런 것은 표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등이라고 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표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여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지 않고 이것 이외에도 표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설명드릴 위치상표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 시행령, 우리가 변리사 시험에 보면은 상표법 이렇게 안 하고 상표법령 이렇게 돼 있죠. 및 조약을 말한다. 근데 상표법령 할 때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인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또 산업통상자원부령인 상표법 시행 규칙 이런 것도 다 시험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 조문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상표법 시행령 조문도 잘 이해하시고 상표법 시행 규칙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것은 이러한 그 유명한 옛날에 서울대학교 그 행정법 교수였던 서원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 상표법과 같은 행정법, 즉 특별행정법 이런 것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런 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 조문들을 한 3번 정도 천천히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책이 빨리빨리 잘 이해되면서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상표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서 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법에서는 없던 숫자, 도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일반 상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단일의 색채 이렇게 있죠. 또 색채의 조합 이런 것을 색채 상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 기호, 문자, 도형 뭐 이런 것들이 색채가 입혀진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일반 상표라고 그랬고 색채 상표라고 안 하고요. 색채 상표는 단일의 색채, 또 색채의 조합
이렇게 되는 것을 색채상표라고 합니다. 그 밖에 아까 상표법에서 본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그래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밖에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그건 비시각적 표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촉각으로, 필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표시단의 발달에 따라서는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법에서 등이라고 돼 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쓰라 할 때 이 등자를 쓰냐 안 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상 상표라는 것은 줄여서 자타상표시필 표장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상표는 표장이다, 마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상표법 2조 1항 2호 정의 규정을 또 보시고 또 시행령에도 설명드렸죠.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원래 이 표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는 표장을 수요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인간의 오감, 시각, 또 청각, 또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식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 종래 전통적으로는 시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이렇게 많이 표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호면 이제 뭐 오메가 시계 봐서 오메가 시계, 기호죠. 문자 그러면 애플이라는 문자, 애플 그러면 그 문자죠. 도형, 애플의 사과 도형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의 애플 사과 도형, 이것은 도형 상표죠. 그런데 애플 이렇게 사과 도형 있고 그 밑에 애플이라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이죠. 근데 애플에 또 어떤 무지개 색깔을, 사과 도형의 무지개 색깔을 그려놓고 그렇게 되면 도형과 색채 결합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이제 그 표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매체 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라디오가 발달이 된다든가, 스마트폰이 발달이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이 발달되면서 이제 시각적인 것만 아니고 청각적인 것, 소리도 상표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 뭐 딩동댕 하면 무슨 상품이 생각이 난다고 쳐봐요. 청정원 생각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최초 우리나라 소리 상표입니다. 청정원이 등록된 상표로서.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 소리만 들으면 청정원 제품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식별 기능을 갖는 거예요. 상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표장들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 요소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행 상표법은 아예 이제는 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넓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표의 출처를 나타내게 사용하는 모든 표시, 이것이 상표의 표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뭐 그것은 뭐 강학상 또 실무상 필요해서 분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꼭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 상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또 비시각적 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상표를 전형적인 상표라, 전형 상표, typical mark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라든가 비시각적 상표는 비전형 상표다, non-typical이다, 또는 non-traditiona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름을 뭐 기호 상표다, 문자 상표다, 또 도형 상표다, 또는 이들 결합한 기호와 도형의 결합 상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 밖에 여러 색채 상표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비전형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체 상표, 3dimensional 마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래에는 평면적인 상표만 이렇게 등록이 됐고, 평면적인 상표 견본도 그렇게 제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거래소에서 입체 상표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 또 상표 체계에 끌어들일 건지 아닐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어 왔고, 외국의 서양의 그 입법 과정이라든가 법 해석 과정이라는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점점 구성 요소를 확장을 해서 오늘날 같이 아주 최대 넓은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에 도입이 됐는데요. 입체 상표의 유형에 이건 예시입니다. 보면 상품 자체의 입체적 형상이 있고 상품 일부의 입체적 형상이 있습니다. 네, 상품 포장이나 용기의 입체적 형상이 있고 또는 이런 것 상품과 관련이 없는 그런 입체적 형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상품의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에 내 외부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면은 미키마우스 인형 지정 상품이 인형이야. 상표는 미키마우스 캐릭 도형을 한 그런 형상을 3디멘전을 맞고 출원한다. 그렇게 되면 상품 자체가 인형인데 상품 자체가 이제 상표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인법의 요건을 갖췄으면 디자인으로서 보호되고 저작권으로서 요건을 갖췄으면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이런 입체 형상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심사 기준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이건 용기죠.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서비스, 매장들, 뭐 스타벅스 매장이라든가, 뭐 맥도날드 매장이라든가, 백화점 내 진열관, 이런 백화점 내에 진열된 이런 공간들을 그대로 비슷하게 따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백화점 진에서 딱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또 어디서 경고장이 딱 날라. 거기다 철거하시오. 우리 거 이거 모방한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에 뭐 백종원 씨의 뭐 골목식당 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식업들이 많이 발달을 하는데 이런 요식업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 매장 인테리어를 비슷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된 경우도 있고. 자, 이런 매장들. 이런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입체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인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럴 텐데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상품 외장 또는 서비스 외장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체 상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느 매장을 이렇게 봤는데 맥도날드 매장하고 아주 비슷하게 돼 있다고 쳐봐요. 위에 뭐 이렇게 M자도 이렇게 있고 막 이러면 이거 맥도날드 매장 아니야. 근데 노랗게 돼 있으면은 저건 맥도날드 매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노랗게 돼 있지 않고 하얗게 돼 있어. 그리고 매장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맥도날드의 고급 브랜드인 블랙 라벨 매장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매장뿐만 아니라 상품에도 또 트레이드 드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스프라이트 사건하고 이제 그 칠성 사이다 사건하고 처음에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아마 우리 최초의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 사건인 줄 알 수 있는데 왜 이걸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 이렇게 병이 있다 이거야. 바투리. 음료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네이키드 굿스예요. 벌거벗은 상태. 아무 옷도 안 입었어. 이렇게 돼 처음에는.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이렇게 글자도 넣고 스프라이트라고 여기 뭐야 어떤 이렇게 하얀색으로 물결 무늬가 있고 여기는 또 초록색 라벨을 붙여 있어요. 이런 것처럼 드레스 업을 시키는 거죠. 드레스 업을. 옷을 입히는 거야. 제품을 이렇게 꾸이는 거예요. 외장을. 드레스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거래 통용시켜 트레이드에.
이렇기 때문에 이걸 트레이드 드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트레이드 드레스는 네이키드 구스에 옷을 입혀가지고 일정한 외장을 해서 거래 통용시키는데 이것이 자체가 상품 식별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에서 똑같은 그러한 탄산음료수를 만들면서 여기도 초록색 라벨에다 하얀 물결 이렇게 하고 여기다만 칠성 이렇게 했어. 그럼 문자로만 비교하면 다르죠. 문자로만 봤을 때는. 그러나 언뜻 봤을 때는 뭐예요? 문자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짝퉁이네.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비싸지 않은 그러한 제품의 경우에는 뭐 비슷하면은 그게 그거 있자고 집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프라이트 회사 입장에서는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에게 올 고객이 롯데한테로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스프라이트 가지고 있는 어떤 외장의 식별력이 또 이렇게 훼손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레이드 드레스가 이제 하나의 입체 상표로서 또 보호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 종류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도 보호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외장도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점점 그 보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표 심사 기준의 특허청에서 말해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것은 상품 전체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또는 서비스 전체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7월 18일 날 시행된 부경법에서는 2조 1호 남목에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이것을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모방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경우에도 그 부경법의 용어는 대법원의 용어의 개념을 그대로 따온 것이에요. 거의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 트레이드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 행위로 인정을 해서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 방지법, 줄여서 부경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경법의 2조 1호 남목에 그렇게 가로에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업적 장소의 이미지만 트레이드 드레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이미지, 종합적 이미지, 외장도 트레이드 드레스가 되고 입체 상표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하나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드 드레스는 이것처럼 오늘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표법상 입체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부경법상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색채 상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것 등의 색채가 결합이 됐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실무상 색채 상표라고 하지 않고 일반 상표라고 부른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표법상 색채 상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즉 색채만으로 된 상표, 이것을 이제 색채 상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색채 상표의 한 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홀로그램 마크, 홀로그램 상표 이런 것인데 이건 뭐 정의를 뭐 외우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읽어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뭐 이걸 정의를 써라 하는 것은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2차 시험에 적어도 이런 걸 내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두 개의 레이저 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하는 상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커처 심사 기준의 정의지 법률상의 정의도 아니고 판례상의 정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되게 나중에 이제 판례가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 특허청 심사 기준의 내용을 존중을 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작상표, 모션 마크 또는 무브먼트 마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위치 상표 이건 매우 중요하고 또 시험에 이 판례 이후에 시험에 종종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정의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기호 문자 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 상품이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된 표장.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지정 상품이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 상표는 이제 그 2007년 7월 시행된 상법에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하나라고 이렇게 인정이 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것이 구체화된 겁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아디다스 삼산 사건. 이 사건에서 이 위치 상표라는 개념을 처음 인정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등록시킨 사건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패션 회사의 상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소리 상표, 사운드 마크인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 아까 청정원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뭐 SK텔레콤의 통화 연결음이라든가 또 인텔의 효과음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또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냄새 상표 이렇게 되는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냄새,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 향, 또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 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비전형 상표의 경우가 그 등록된 사례가 이제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점차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상표는 표장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상표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상표법에는 상표는 이렇다 하고 이렇게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표법상 상품이란 이거다 이렇게 정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것은 해석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례, 그럼 그에 따른 해석의 판례는 뭐냐면 시장에서 반복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심사기준이나 판례를 봤을 때 열향기와 같은 무채물 이것은 상표법상 상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 유채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채물.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표법상 상품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운반할 수 있는 조립식 가옥 이런 거는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 예술품 이런 것은 상품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시장에서 반복하여 거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여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골동품이나 예술품은 안 된다.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 유가증권 이거는 상품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실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컨트라벤트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라든가 유가증권 이런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거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무슨 비트코인 이런 거 거래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상표법상 상품은 적어도 아닌 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빗썸 거래소가 자기네 상호 빗썸을 지정상품 비트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출원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거래 못한다 이렇게 만약에 법이 나오면 그 상품이 아니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닌 걸 지정상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빗썸은 등록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또 자주 출제된 것이 판초품, 무상 판초품. 다른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 무상 판초품. 그것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 왜냐?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 자체가. 예? 근데 뭐 공짜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례가 또 이것도 시험지 종류 나왔는데, 판례가 여러분 이제 건강식품 선식이라고 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곡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건강보조식품인데, 이제 시장에 가면 특히 전통 재래시장 같은 데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 즉석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콩이 있고, 여기에는 또 깨가 있고, 유리병에, 그렇게 이제 유리병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재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곡물마다 이렇게 별도로 유리용기에 담은 상품 견본에 불과하지, 이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포장해서 거기다 어떤 상품을 붙였기 때문에 그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견본 샘플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은 상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병째 들은 걸 파는 건 아니잖아요. 섞어서 갈아서 파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표의 견본에 불과한 것,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까지는 상품이 아닌 것이고, 그러면 용기에 담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술, 가스 이런 것들은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프로판 가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열, 향기 이런 무침물 안 된다 그랬네. 프로판 가스는 상품이 아닌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상품 프로판 가스 통에 담아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SK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팔았다고 쳐봐. 그러면 SK 에너지 상품을 상표로 하고, 지정 상품은 그런 그 가스, 프로판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래할 땐 용기에 담아서 표시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반 가능한 조립식 가오. 이것은 뭐 요즘에 뭐 1시간 만에 짓는 그런 집들도 많다는데, 그럼 얼마든지 그 자체가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21세기 디지털 경제에 꼭 필요한 것, 디지털 상품. 인터넷에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 될 수가 있어요. 상표는 BTS.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음악 파일. 이게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래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표장도 각각 상표와 서비스표로 이렇게 분리해서 규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도 상품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제 서비스표라는 그러한 정의 규정을 삭제를 하고 상표로 이렇게 통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러면 서비스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제공되는 노무 또는 용역으로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운수업을 봅시다. 운수업을 보는데 예를 들면은 사마고속, 상표가 상표 옛날 서비스예요. 사마고속, 지정상품은 승객운송업, 지정서비스업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이거 등록이 되고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교에 테크노밸리 가보면은 카카오가 직원들 출퇴근 편의에 도모해주기 위해서
카카오 버스를 막 해서 운송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카카오가 서비스업이 운송업에 사용한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선 서비스 제공이 독립할 상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직원들한테 돈 받고 뭐 한다면야 그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해주는 거다.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은 상표법상 얘기하는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카카오 버스는 직원들 뭐 남이라고 하려면 남일 수 있지만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자기네 회사 직원 아니에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송업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판매 부수하는 서비스 제공이 아니어야 돼. 상품 판매. 예, 예를 들면 뭐 롯데마트가에서 장을 봐. 근데 뭐 집까지 딜리버리를 해줘. 그 택배업이 돈 따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상품 판매를 부수되는 서비스 제공이지. 집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렇지만 뭐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건 돈 받고 배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서비스업이지만 롯데마트에서 집에 배달, 이마트가 배달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제공되는 물건이라는 건 뭐냐?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주도에 갔다 이거야. 근데 금호 렌터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렌터를 하겠습니다 하면 네, 차를 빌렸어. 근데 거기에 금호라고 써 있다든가 뭐 허르스라고 써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버짓이라고 써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장이 쓰일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그 렌터카업의 경우에 이제 자동차 표 거기에 상표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게 자동차 상표가 아니고 렌터업에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표법상 가장 중요한 개념인 상표의 표장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상표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표의 사용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상표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또 상표법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정의를 낼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표법상 상표가 되려면 자타 상품 식별 의사로서 사용하는 표장이어야 돼요. 즉 이건 상표법상 상표가 되기 위한 주관적 구성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상표법상 상표 사용 의사로서 사용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내심의 의사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상표로 사용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실제 문제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인터넷에 막 온라인 쇼핑몰에 누가 막 뭘 올려 판매해 보겠다고 막 거기다 막 남의 상표를 갖다 막 이렇게 이름을 써요. 예를 들면은 폴로형 청바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자기 상표는 예를 들면은 11번가. 예를 들면 이렇게 쳤다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내가 쓴 상표는 11번가냐, 폴로형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것이, 이 폴로라는 말이 자타 상표 식별 의사로서 쓴 거냐, 아니냐. 자타 식별 의사로 썼다면 상표니까 상표 침해고,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상표 침해 아닌 것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타 식별 의사로 사용했느냐, 아니냐는 것이 가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같은 거 있잖아요. 영업선 자기 명칭을 표시하는 거,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인 상호라든가 그냥 단순한 물품의 신미감을 주기 위한 디자인, 그 밖에 상품의 등급이나 가격 표시 이런 것은 자타 상표 식별 의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를 보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상표를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의 표장에 상표라면서 뭐 KS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KS 표준 표시라고 이 사람 쓴 거거든. 근데 이걸 누군가가 이게 상표다, 상표 침해다, 나 KS 등록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군가 KS에
완구를 등록을 했어. 어떤 도용도 넣고, 뭐, 원래 로마자 투자는 상표법상 보호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칩시다. 근데 누가 다른 상품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아가방 이렇게 해놓고 왕구에 KS자 표시, 이거 상표 사용하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상표로 쓰는 게 아니고 KS 표준의 규격에 맞춘 그러한 상품을 이렇게 표시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상표 사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표의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로마자 저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은 상표에서 등록을 못 받아요. 유명하지 않으면. 자, 상표 정의와 관련된 판례들이 이 책에 또 쭉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한 2번 읽고 그 다음부터는 본문 위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에 다 조문하고 심사 기준하고 판례 요지들 다 반영해서 본문에 쓴 것이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판례들은 거기 관련된 판례들을 쭉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2회독까지만 하시고 3회독부터는 본문 위주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상표에서 정의와 관련해서 판례 중에 중요한 것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 상표, 아디다스 3선 상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법원 음반 제명, 블랙커피, 진한 커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반의 제명이 있죠. 타이틀 이런 것이 상표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엊그제 BTS 버터가 출시가 돼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상표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타이틀이 보통 어떤 서적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타이틀 있잖아요. 이런 방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은 원칙적으로는 식별력이 상표로서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제어로서 그렇게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시리즈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일반 수요자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의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즉 자타 상표 식별 표지로서까지 이르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한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 상표 식별 표지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상표법상 상표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에서는 어떤 음반을 이렇게 출시를 한다. 뭐 그룹명도 마찬가지고 탤런트명도 예명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영탁의 막걸리 생각을 해보세요. 막걸리, 영탁. 그 사람이 원래 박영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영탁. 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거 뜨게 되면 금방 누군가가 영탁 등록을 하게 돼요.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고순간에는 누가 등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술의 예명뿐만 아니라 제호도 마찬가지예요. BTS가 어제 버터 이렇게 출시를 했다 쳐봐. 그러면은 또 그런 앞으로 출시할 거다라는 기사가 떴다고 쳐봐. 그걸 그 다음날 그날 즉시 그냥 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블랙커피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타이틀은 이게 상표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자타상표 표지로서 기능을 한다 할 때는 상표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참고적으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이 자타상표 출표에서 기능하는 음반의 제명, 음반의 제명이 예를 들면은 뭐야, 버터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음반의 제명이 그러면은 이것이 자타상표 식별표에서 기능을 한다, 하나의 상표에서 기능을 한다. 이랬을 때는 이 상표는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작자에게 귀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음반 제작 판매자에게 귀속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분쟁이고 이런 경우에 음반 제작 판매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다 갖는 거예요. SM 거기 소속된 사람들에게 갖거나 그걸
작곡을 했던 컴포저 작곡가들이 갖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노래했던 그 가수들이 갖는 게 아니고 SM 엔터테인먼트, YG, 뭐, JYP 이런 데서 갖는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실제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저기 해가지고 내가 유명하게 만든 노래고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또 제작사는 야 그거 클 때까지 내가 다 그 기획해가지고 뒷받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내 거지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는 거 가끔 신문에서 저기 인터넷 뉴스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판례는 음반 제작 판매자에게 기속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부품 표장의 경우에 부품 표장. 스마트폰 저 까보면 저 안에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반도체 삼성도 들어가 있겠지. 애플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예? 또 어떤 것은 또 어떤 회사의 뭐 카메라 닮은 그건 또 소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수요자들의 거래상 통용되는 상품 육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 상표를. 예? 까 제껴야 그 안에 이 상표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통상적인 사용행위라든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존재조차 알 수가 없어. 우리 저 안에 스마트폰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해야만 이런 게 있었어? 아는 정도.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법상 상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짝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인식 카메라를 짝퉁으로 만들어서 소니를 붙여서 내가 판다. 그럼 이 상표가 아니니까 침해가 아니네. 그럼 나 이거 하는데 문제 없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식 카메라에 그 렌즈에 붙여가지고 그것만 유통될 거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는 걸려들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물품에 들어간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품 표장의 경우 그런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지만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서비스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의약품 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 이런 것은 의약품 제조 판매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무슨 의약품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쳐봐요. 셀트리온 상표를. 우리는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근데 저 종로가 약국하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려고 셀트리온 이렇게 해가지고 의약품 도매업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업에 추천해가 등록을 출원한다고 쳐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셀트리온 좀 유명하면 그거 막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는 서로 유사업이다. 상품하고 제조 판매 이거하고 이것은 서로 유사 업종이다 해가지고 또 제약품을 할 때는 의약품하고 그 도소매업은 상품하고 서비스가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긴 하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은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업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서 다 이렇게 특허청에서 서로 유사를 봐가지고 유사한상표 등록 못 받게 걸러는 주지만은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깜빡하다가 등록이 된 수도 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까지는 이제 좁은 의미의 상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의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넓은 의미의 상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상표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증명표장, 지적표시 증명표장, 그리고 업무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체 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콜렉티브 마크. 제 1강에 설명드린 것처럼 길드 표장에 대해서 그런 그런 태동이 조금 보였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체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 제조, 이게 생산은 1차 상품, 제조는 2차 상품을 얘기하는 게 주로 공업상품, 또 가공, 또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우선 옛날에 단체 표장 규정할 때는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었어요. 소속 단체원 멤버들만 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지.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단체 표장에 정의 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점이 다른 점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다른 표장들, 지적 단체 표정 뭐 이런 것들하고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판매,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여기에서는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이런 거에서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좀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자, 이게 없잖아요. 이 차이점을 잘 유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표장 이런 거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이 농협 지구 단위 농협 무슨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또 뭐 수산 이런 쪽에 뭐 식품 쪽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체 표장 등록을 해가지고 소속 단체원에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Geographical Indications 줄여서 GI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상품의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냐면 특정 품질, 명성 또 그 밖의 특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런 것을 요건을 하고 있지 않다. 대개가 주요적으로는 그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오로지 거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뒤에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만 하려면 그건 원산지 명칭이라 그러지 그건 지리적 표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적 조건인데 그건 전통적인 생산 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 대표적인 것 순창 고추장 이렇게 해요. 전북 순창에서 그 여러 가지 햇볕 일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순창이 그 전통 비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고추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맛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점에서 상품의 특성과 관계없는 그런 단순히 특정적인 생산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은 출처 표시라고 그래요. 네? 상품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순히 측면에서 생산된 것만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어느 장소에서 만든 거야? 어느 지역에서 만든 거야? 이것은 그냥 출처 표시야. 그 지역의 특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출처 표시라고 해요. Indication of source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특성이 해당 지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상품을 얻을 수 없는 수준까지 아주 밀접한 거 그것은 원산지 명칭이라고 해요. 연평도 꽃게 어디 가서 잡을 거야?
저 남해에서 잡아가지고 연평도 꽃게 이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연평도에서 잡아야 연평도 꽃게지.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의 시는 이런 뭐 영덕대게라든가 뭐 이런 식의 보성녹차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스운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사건, 제가 했던 사건인데 순창고추장. 예? 옛날에 미국에 어떤 유명한 그 한식품 수입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유통업 엄청나게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순창도 등록을 하고 고추장에 또 완도김도 등록을 하고 완도 뭐 많이 해놨어요. 뭐 그 해당 지역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미국에다 딱 등록을 해놓고 이제 여기 순창고추장 이렇게 수출하잖아요. 한국 이제 키푸드 유명하니까는 또 그 판매사 안 된다라고 거기 다른 매장한테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등록을 했냐면 순창을 한국의 어떤 지명이가 순창이고 뭐 고추장 만드는 이렇게 했다면 등록이 안 됐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 뭐라 했냐면 순창의 순은 퓨어다 이거 순수한 순. 그리고 창은 찌르는 창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스워드를 퓨어 스워드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뭐 미국 심사관이 미국 사람이 뭐 알아? 그런가 보다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딱 등록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쓸 때는 이제 막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송화됐는데 뭐 그 사람 끝까지 이거 순창은 이제 뭐야 그 퓨어고 스워드고 조다. 그렇기 때문에 못 쓰게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태를 봐요. 완도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완도는. 에? 딱 베낀 거지. 우리나라의 지명도를 이렇게 지적표시 이런 것들을 베껴가지고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문제는 이게 한국 재판관 앞에서 이런 걸 한다면 심사관이나 심판관이나 법정까지 갔지만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한다면은 그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한국말을 한국문화를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증언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전문 감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서 이거는 아니다. 순창 유명, 고추장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패소를 해서 순창, 고추장이 계속 수출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외국 우리나라의 지적 표장들을 막 선등록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인다는 거, K푸드 수출하는데 장벽을 친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피하려면 해당 지자체 장이라든가 그곳에 농협협회나 수협 이런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자기 K푸드 수출되면 그 나라에도 콜렉티브 마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내각 차원에서 총리실 관할 차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동의어 지리적 표시는 이거는 이제 같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지적 표시와 타인의 지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적 표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고 예를 들면 어디 가니까 판교인데 저기 또 제가 어디를 가니까는 경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인데 거기도 지명이 판교, 충청북도에 판교라고 딱 써 있는 데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증명표장. 대표님 뭐 울마크라든가 뭐 이런 식인데, 상품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가 타인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증명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단체 표장이라든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이런 것들은 법인이라고 그랬죠. 법인 주체가. 근데 증명 표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서 자, 인 이러면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내추럴 퍼슨 자연인과 리걸 퍼슨 법인으로. 여기서 자는 자연인도 포함된다. 개인 즉 개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적인 것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상품이 아니에요.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에 대해서 이것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어. 이 정도 수준에. 그걸 증명해 내가. 그러니까 주로 시험기관이나 이런 시험기관들이 주로 많이 하겠죠. 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상품에 대해서 그런 충족해. 특성을 충족하고 있어. 그걸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라는 것,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업무 표장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사용하는 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하이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이스카우트, YMCA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기 사용하는 표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분위의 상표 이런 것이 규정이 적용되고 또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예가 없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